도대체 평소에 뭘 공부하고 뭘 본 거야? 이거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자취하면 요리 기술이 느는 것처럼. 그럼 중국의 이런 도교의 문화가 어디로 가느냐? 네. 또 하나 만화를 소개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 항상님의 연세가 어떻게 됐을지를 감안할 수 있는 건데 네. 아마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자광입니다. 공자광. 공자광 알지? 이름 들어봤죠? 네, 알아요. 공자광의 의미가 되게 컸어요. 공자광이 주인공의 위치가 진원종에 소속된 승려였어요. 진원종이 뭐냐? 당나라에서 밀교를 전수받아서 일본으로 들어온 게 진원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배운 게 손으로 맺는 이런 걸 같이 배운 거예요. 그게 구자 호신법이라 부르는 게 도교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웠는데 이 공자광이라는 만화가 중요한 게 이 아이템을 처음 썼어요. 일본에서. 와. 그러면서 유행이 된 거예요. 지금은 중국에서는 막 손 막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네. 걔네는 막 부적 날리고 이런 것만 하지 영화나 봐도 이거 없거든? 근데 일본은 이걸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만화로 들어오면서 인기가 확 생기면서 중국에서 쓰던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닌자 기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급이 되고 이게 만화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네. 일본의 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 도교예요. 연금술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 목적은 이제 입산 수도할 때 자기를 호신하려고. 그래서 구자 이제 호신법이라 했던 거. 연금술에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해요. 연금술도 이렇게 왜냐면 서양부터 쭉쭉쭉쭉 오면서 나중 가면 이게 맞나. 동양과 서양의 연금술과 연단술이 만나요. 이게 아랍이에요. 자? 실크로드를 타고 와서 만나요. 이또 실크로드까지. 실크로드 타고 와서 만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화가 빵 터지면서 뜨거운 도가니가 돼버려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스토리 라인을 짠다고? 스토리 라인이 아니라 원래 역사가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 MSG를 좀 넣었을 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공자광이 아니라 연금술 도식이에요. 네. 저거는 손바닥에 이제 머큐리, 수은이랑 황 써있고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 마지막 새끼손가락 보면 아스팔트, 비투멘, 콜 써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탄소 관련된 물질들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암모니아, 뭐 하이드로젠 이런 것처럼 이게 손가락이라는 게 갖는 게 상징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과학이라는 건 초기에 철학 때부터 해서 상징이라는 것의 아이템이었어요. 특히 연금술은 상징이 큰 게 기호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남긴 게 연금술의 핵심이었거든요. 네네. 상징이라는 게 엄청 커요. 근데 저거의 상징이 남아있는 게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엘든링. 엘든링. 엘든링에 왜 두 손가락이 나오고 세 손가락이 나오고 손가락에 무녀가 나오냐. 이게 다 상징으로 이어져요. 연금술적인 배경으로. 그래서 손을 써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고 그래서 부자인법이 나온 겁니다. 부자 호신법이 바뀌어서 네. 일본으로 간 거야. 이건 시간 나시면 해봐도 되는데 얘가 의미가 다 있어요. 임이라고 제일 위에 비사문천이 상징하는 게 물이에요. 물. 정화랑 보호고 그 옆에 병이 불이야. 불. 투는 이름 그대로 싸움. 그리고 자는 나 자신. 자각, 통제 이런 거고. 그리고 진이 흙이고 그다음 마지막까지 가서 재전이 되면 존재,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와. 이 과정이 연금술적인 단계는 12가지 단계로 보고 이거는 9가지로 보고 차크란 7가지 뭐 개수만 다를 뿐 최종적인 목적지는 나 자신을 다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태 구자인법 이렇게 있다면은 사실 약간 꽈서 억지로 만든 거지만 나루토에 나오는 거는 이건 이제 12지로 만들었어.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나루토 작가가 그 손가락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대. 네. 그래 초반에 일부러 막 되게 많이 그리고 했었대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봉선화의 술법이 그 봉선화 터지는 것처럼 불 훅훅훅 나가는 거거든. 코하고는 훅 불면은 나가는 거고.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재밌고 제대로 하려면은 저대로 하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막 바쁜 척하면은 진짜 하는 것처럼 보여 저거. 아, 진짜? 만화도 보면 마지막만 제대로 하고 막 엉망진창이야. 와, 대단하다. 그러면 이게 왜 12개냐? 항상님도 이제 12개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그 좋아하죠. 점성술에도 네, 나오고 네, 하니까. 그래서 황도 지금 12궁도 있고. 지금 본 게 12간지잖아요. 12간지랑 황도 12궁이 둘 다 12개야. 이 12개라는 게 의미를 갖는 거. 사실 12개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미 1년을 12달로 했고 그렇죠. 시간 나누고 이런 뭐 웬만한 게 다 12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도 다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건 오행. 동양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어지는 게 사주입니다. 사주는 제가 못해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주고 하나가 팔문둔갑 나왔잖아요. 그 제갈량이 했다던 팔진 그 진법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한데 이거는 자료를 못 찾겠어요.
실존했는 것들도 모르겠고. 오,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연금술에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우리가 그 극한의 하드코어를 할 수 있는 점성술. 와, 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게 점성술이에요. 그러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때려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점성술은 진짜 좀 레벨이 다른 것 같다.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네, 남이 해주는 거 진짜로. 볼 때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연금술과 연단술의 과정을 봤는데 사실 동양은 우리의 메인 필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서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는 서양 과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리스에서 알렉산드리아 연금술이 만들어질 무렵으로 갔을 때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갑자기 딱 터집니다. 와, 뭐죠?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갈 무렵에 생긴 거. 예수의 탄생. 그게 하나예요. 네. 네. 두 번째는 클레오파트라의 몰락. 이제 위에 게 이제 레지날드 아르스토르라는 분이 그린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네. 실화인지는 몰라요. 클레오파트라가 그 독사를 자기 가슴을 물게 해가지고 죽었다. 근데 저때 이집트에 살았던 뱀은 물리자마자 죽는 뱀은 없었어요. 그래갖고 보통 코브라 종류가 그렇게 막 즉사는 아니라 과장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사건이 기원전 31년 정도 8월 12일에 일어났다라고 하고 이게 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냐, 이게 발생하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의 장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무너집니다. 로마에 완전히 복속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는 철학을 중시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 철학자 말해보세요 하면은 아무리 몰라도 대충 뭐 소크라테스 찍으면 맞아, 피타고라스 찍어 다 맞아. 로마 철학자 말해봐라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로마는 군사, 정치, 경제 이쪽이 강력하고 밀어주는 거였지 철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가 밑에 그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재밌는 게 이걸 조사하다 한 건데 네. 기원 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딱 그때 태어난 신 줄 알았어. 성경학자들이 네. 알아본 게 기원전 4에서 6년쯤 태어나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좀 많이 됐고 그리고 네. 12월은 추정되는 것뿐이지 저 당시에 이제 그런 분 많잖아요. 저 때 그 밝은 별이 무엇이었을까? 맞아. 초신성 폭발을 뭐 기준 다 찾아봤는데 12월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네. 많다. 그래 크리스마스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는 말이 많고 그럼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관심 갖고 연구한 사람 누구냐? 케플러. 그렇죠. 알고 있어요. 케플러. 케플러가 이거를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다. 그래 기원전 2년에 금성과 목성 사이의 그 근접 행성 접합을 딱 추론하면서 저 정도면은 금성하고 목성이 밝으면은 정말 밝거든. 네. 제일 두 개가 밝잖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제일 밝은 천체 두 개인데 그러면 얼마나 밝을 거야. 어쨌든 우리에게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기독교라는 종교가 특별히 다른 걸 탄압한 게 아니라 문제는 기독교가 새로 만들어진 종교였다는 거.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유일신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신교면은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 돼요. 근데 이 유일신의 문제가 뭐냐면 초기 종교라는 게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싫은 건 철학자였어. 철학자 특징 계속 물어봐. 진짜? 생각을 다시 해볼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아니 지금 종교 생겨서 교리 만들고 체계가 잡혀가는데 웬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맞아, 맞아.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허점이 드러나요. 말이 어느 순간 안 맞는 게 딱 되면은 그렇지, 그렇지. 종교의 그 위험이랑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과 파가니즘이라 부르는 미신 이런 거를 배척하게 된 게 종교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랬어. 이때 있던 연금술사나 철학들을 잘라내는 거였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탄압 아닌 탄압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탄압이 안 와. 왜냐면 12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철학자들을 잡아 죽이겠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볼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는 순간 황제가 탄압을 해요. 그러면서 짝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러면 이야기는 결국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하면은 또 우리가 전쟁 얘기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죠. 왜냐면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저는 제 책에도 계산에 썼던 내용인데 로마랑 싸웠던 나라 중에 제가 가장 즐겁게 봤던 게 카르타고였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보면서 응원을 막 하면서 위나라랑 총나라가 싸울 때 괜히 총나라 응원하는 그렇지, 느낌으로 그렇지. 카르타고 힘내라 이런 마음 어린 마음에 봤었어요. 그래서 진짜 포에니 전쟁이 화학에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도 당연히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어져요. 네. 근데 한니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너무 한니발 바르카가 나온 건 2차. 1차는 한니발의 아빠. 그래 2차 포에니 전쟁 때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한니발의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네. 역시나 알프스를 넘었다. 이 알프스를 넘는 게 얼마 많이 갔냐? 항상 그려지는 게 카르타고는 코끼리 부대가 있었어요. 네. 이거 이제 항상 게임에도 편제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코끼리를 데리고 알프스를 넘는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코끼리는 데려갔다가 다 죽어서 못 가고
공성병기도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갔던 게 보병, 기병, 갈 때는 코끼리 37마리 데려갔어요. 근데 넘었다는 기록은 특별히 모르겠어요. 근데 보병이 한 3만 8천 명, 기병 8천 명에서 5만 명이 안 되는 병력으로 이걸 넘어요. 근데 넘는 게 우리 생각에 아니 이 산맥을 넘는데 얼마나 걸릴까? 넘어서 이제 로마를 딱 갈 때까지 13일 걸렸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걸 넘어버려. 안 그러면은 대비를 하겠죠. 이걸 13일 만에 넘을 줄 몰랐고 거의 5만 명을 데리고 이걸 넘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산에 원래 있던 원주민이나 부족들이랑 전쟁을 하면서 넘은 거예요. 와. 자기들 딱 넘어오니까. 그리고 넘어서 이제 뭐 누미디아 합류하고 막 해서 병력들 계속 싸우면서 자기 세를 넓혀서 딱 이제 그 유명한 대전쟁인 칸나이 평원의 대전쟁을 딱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 칸나이 평원 전투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님 했던 것처럼 세력이 많이 차이 났어. 카르타고군이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누미디아 기병대 데려 다 왔거든. 근데 로마군이 그때 8만 6천 명 좀 넘게 있었어. 딱 싸웠거든요. 로마군 8만 명 죽었어. 와. 카르타고군이 500명인가? 8천 명인가? 사상 잡치면은 로마군은 한 6천 명 잡고 8만 명 죽여버리고 카르타고군은 5만 명 중에 8천 명 사상.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잘 싸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웠냐? 이 망치와 모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아직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망치와 모루 전술은 팔랑크스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스 때부터 있었어요. 네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럼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이 약점이 뭐냐? 앞으로 밀고 돌진하거나 네. 옆으로 튀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싸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게 한니발이 만들어낸 거예요. 전술 이름을 더블 엔벨롭먼트라 그래서 네. 양쪽으로 포위하는 거. 양익 포위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저기 위에 딱 있는 게 이 마케도니아 배틀필드 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썼던 거고 네. 요 방식을 거의 그대로 써요. 근데 오른쪽 아래가 카르타고군인데 네. 제일 오른쪽 아래가 이 누미디아 기병대가 있어 빨리 갈 수 있고 왼쪽이 스페니시나 켈트 기병대가 있어요. 네. 양쪽에서 기병들이 싸는 거고 그게 부족한 게 아프리칸이라 써있는 게 창병 부대예요. 네. 창병 부대가 옆을 막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방향을 싸게 만들어진 전략이에요. 앞뒤 양옆 이렇게. 그쵸. 나름 잘 만든 게 저 마케도니아 보병 부대 보면 편제가 온갖 이상하게 써 있어요. 특히 제일 위에 화살표 밑에 그 스커미셔랑 일레귤러 써 있는 게 비정규균이야. 대충 징집에다가 돌 던지고 정찰병력하라는 그 고기방패. 그걸 실제로 썼던 거예요, 저기는. 실제 부대는 뒷금이 헤타이로이가 그 기병대고 그 네. 옆에가 엘리트 헤비 인펜트리에 써 있는 게 중갑보병단. 그렇게 해서 싸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동력을 높여가지고 평야에서 차이를 넘겨갖고 싸웠던 게 저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13일 만에 넘었냐. 이 이야기가 써있는 기록이 있어. 그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무슨 그 로마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원어로 찾아서 본 게 위에 써놓은 거예요. 21권 37장에 이것도 찾는다고 또 그 원어를 내 다 뒤져가지고 보면은 중요한 건 저 노란색 써있는 게 아세트산 이런 게 식초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서 썼던 게 보통 식초라고 많이 이야기가 돼가요. 그럼 식초를 가지고 뭔가 녹였다라는 이야기 되는데 저 전체적인 글을 보면 이 한니발이 거대한 바위가 앞을 막았대요. 네. 이것만 넘어가면은 피렌체 산맥을 넘을 수 있는데 막은 거야. 이거를 깨야 되는데 안 깨져. 너무 커서. 어떤 전략을 했냐? 써있던 게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지펴 달군 다음에 거기다 식초를 뿌렸대요. 그렇게 해서 얘를 쪼개지게 만들었다. 너 왜 식초였느냐? 그리고 식초를 부었을 때 가능한 게 있느냐? 그쵸? 발사믹 식초 비싼 데가 지금보다 더 비쌌어요, 이때는. 이걸 또 조사를 해봤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몇 개 했습니다. 이 돌이 그래도 식초랑 반응할 수 있는 석회암이나 뭐 배구남, 대리암 같은 거다. 얘네는 그 산을 부으면 이산화탄소를 내면서 녹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정말 녹여서 간다라는 극한의 상황을 과정한다면 이게 크니까 코끼리 37마리가 옮기기 힘든 10톤 정도 다 석회암이다라고 하면 10톤의 석회암 순수한 거에 몰수를 계산이 가능해요. 네. 몰수를 계산하면 99,910몰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석회암, 탄산, 칼슘과 아세트산 1대2의 비율로 반응을 하거든요. 다 녹인다 치면은 아세트산은 199,820몰이 필요하고 네. 이게 만약에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가장 고급인 25년 숙성 최상급 발사믹 식초가 50%예요. 네. 이거 이상 가기 힘들대요. 네. 이걸 하면 24,00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우와. 이걸 계산을 한 거야? 계산 직접 했죠. 와. 이걸 누가 계산해서 올려놓겠습니까? 열심히 계산했죠. 그러면 이걸 가져간다 치면은 지금 보병이랑 기병이 한 46,00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고급 500ml 최상급 발사믹 식초를 가져갔으면서 낭비를 안 하고 갔으면 다 부으면 녹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걸로 녹일 수는 불가능했을 거다. 약간 과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열한 다음에 부어가지고 깬 다음에 치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로마사 기록에서부터 식초라는 언급이 나와서 한니발이 화학 물질을 통해 가지고 산을 넘었다라는 게 지금도 화학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돼요. 이런 일화가 있다라는 식으로. 계산은 그냥 취미로 한 겁니다. 어디가 공증 있는 논문 데이터 이런 건 아니고 저의 그 몇 가지 가정과 이런 걸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딱 와서 이제 로마가 시작이 되고 연금술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종교라는 게 생기잖아요. 종교를 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종교, 신앙과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게 그노스티시즘. 아,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자, 영지주의가 언제 생겼냐? 연금술 시대랑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게 2세기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옛날에 된 거예요. 종교는 이때부터 힘을 갖기 시작했고 다른 거는 낮아지니까 당연히 그쪽이 계속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초기 그 기독교 시대에 번성했었던 그런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운동 중에 하나인데 지식이란 말 들으면 우리가 철학이나 많은 것들이 연관이 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이게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은 이게 어디가 결함이 있고 옳고 그른가를 알려면 지식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럼 결함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거냐? 왜냐면 여기서 애매해지는 게 결함이 있다고 말해버리면 창조주가 만든 세계에 결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본질을 흐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청업자가 필요해졌어. 네. 창조주가 있으면 실제로 만든 조물주가 있어. 창조주는 선하고 좋은데 이 하청업자가 나쁜 놈이다. 아. 그래 결함이 있다. 어. 이거를 말하는 용어가 또 서브컬처 하시는 분들은 봤을 얄다바우트라도 부르고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네. 이 단어 자체는 원래 장인, 예술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사람이고 생산자 이런 거였는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악의적이고 무지하다. 그래서 자비롭고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최고신과는 다른 하청업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 와.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혹시 아세요? 저거 이제 또 다른 만화입니다. 네. 오버로드란 또 요즘에 나오고 있는 만화예요. 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술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과거의 연금술사, 나중 사람들 이름을 뺏어가지고 약간 필명처럼 쓴 기록들이 뭐가 진짜인지 계속 진입 판별을 막 하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 이 시대 살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400년 산 것처럼 나와 있는 기록도 있고 그래요. 계속 문헌이 나오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만 몇 명을 본다면 그 중에 하나는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라는 이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 트리스라는 건 세 개를 말해. 셋, 세 번. 그리고 메기스투스는 그 마이스터, 그처럼 위대한. 헤르메스는 수성이잖아요. 수성은 수운이에요. 머큐리.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금술의 수운이라는 연금돼요. 와.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저 네. 왼쪽에 그려진 그림이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의 사파. 지금 하늘에 빛나고 있는 글자가 있어요. 저게 테트라그라마톤이라 불리는 건데 네. 야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요. 그게 이때부터 그 네 글자, 그 위대한 네 글자가 이때부터 나오고 그럼 이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얘가 또 이집트랑 연결됩니다. 그래 왼쪽에 있는 게 토트라는 신이에요. 네. 그 오른쪽이 헤르메스. 네. 헤르메스. 이 둘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게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연금술과 그리스 철학과 이런 기본적인 사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헤르메스의 상징들이 있죠. 네. 그 모자 쓴 게 저게 페타소스라고 불리는 모자예요. 그리고 손에 든 게 카두세우스라 불리는 뱀 두 마리가 피 감고 있는 종류의 지팡이. 저것도 많은 곳에서 이제 상징으로 쓰이는 거죠.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라는 분이 만든 게 쓴 게 뭐냐? 그 유명한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메랄드 타블렛?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게 장치나 서브컬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이게 에메랄드 타블렛이 현자의 돌을 만드는 방법이 쓰여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유명하게 나오는 현자의 돌의 제조법이 써 있던 거. 와, 도대체 평소에 뭘 공부하고 뭘 본 거야? 이거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자취하면 요리 기술이 느는 것처럼 이분이 했던 게 물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사원소라는 거는 모호해. 이게 세상을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합쳐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물질적으로 작용 가능한 다른 원소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연금술에서 만드는 걸 다뤄놓은 게 저거. 왼쪽 그림 보면 역삼각형의 바퀴 크게 있죠. 네. 네. 왼쪽 위에 태양 그림과 함께 아니마라고 써 있어요. 아니마.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피리투스, 밑에는 코르푸스라고 써 있는데 아니마라는 게 영혼을 말해요. 영혼이나 생명력을 말하고 그리고 이게 황이었던 것 같다. 황.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스피리투스가 달 그림이 있는 게 이게 정신. 그리고 밑에 코르푸스가 육체랑 물질이에요. 네. 결국에 실질적으로 다루는 걸 본 거고 그게 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수은, 황, 소금이라는 세 개로 각각의 연금술 기호와 함께 이 세 가지가 세 개의 프라임 마테리얼이라 불러야 되나? 그런 걸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보면은 사원소랑 연결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수은 오케이야. 그리고 황도 오케이야. 근데 갑자기 소금.
약간 애매해. 왜냐면 소금이 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알지만 왜 굳이 소금이냐. 근데 솔트라고만 말했지 우리가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건 염을 말한다라는 해석이 많고 그래서 이게 작용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정말 그 먹는 소금만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 그게 소금이 짠맛이 없었다. 이거는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기력을 잃는 거. 근데 소금은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소독을 하기도 하고 정화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소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 시대에서 말했던 소금은 우리처럼 정제된 염화나트륨이 아니라는 거지. 이때는 이집트 때 미람 만들 때 나트론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염이었어. 그리고 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염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라는 물질이 만났을 때 생성될 수 있는 침전물. 그리고 염기라는 말 자체가 염을 만드는 기반이다가 염기예요. 이것도 시작은 이제 모체로가 연금수소가 지구 안에 모든 생명을 구성하는 매트릭스라는 모체가 있다. 태반이 있다. 거기처럼 그 단어가 쓰이다가 베이스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만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왜 중요하냐? 지금 왼쪽 그림이 동그라미가 있고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네. 저 전체가 소금이에요. 그리고 속에 있는 태양이 황해의 기호가 있고 오른쪽 달이 수은의 기호가 있어요. 네네. 쟤네 둘이 만나면 흐르는 액체 금속과 불타는 비금속 물질이 만나서 염이 생겨. 네. 황화수은이라는. 결국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안정화를 시킨다. 하나의 고정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네. 이게 와. 이온성 결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과정이 아니라 실제 그 이유 때문에 소금을 중요해 본 거. 아. 자유롭게 흘러가거나 그렇게 바뀌는 거를 하나로 고정시킬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들어간 거고 이게 짠맛만의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아무리 소금이 뭐 로마 시대 때였나? 이걸 봉급으로 줬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셀러리란 단어가 소금에서 나온 거다. 네. 그게 그렇게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지금 얘기가 결국에는 그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거든. 그럼 이분이 했던 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봤던 그 7가지 종류의 행성과 향이 있었죠.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가 남긴 말이 7개의 행성과 7개의 천국이 있다. 이거를 다 거쳐가야 돼요. 이게 연금술적 작업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과정이고 이 순서와 행성과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봤던 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한 걸 본 적은 없지만 저 마방진은 아니에요? 그쵸. 마방진이에요. 네. 마방진 중에 적어도 수성의 마방진. 그래서 위에 수성 마크가 있구나. 가장 완벽한 마방진이라 불려요. 행성마다 있어요. 그림도 그래서 알브레이트 딜러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이 그 라파엘로, 다빈치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은 파나를 잘 그렸어요. 저 그림의 뒤에 벽 쪽에 보면은 마방진이 그려져 있어요. 저게 목성의 마방진이야. 그리고 앞에서 우울해 보이는 게 이 그림이 멜랑콜리아 1세라는 거거든. 네. 멜랑콜리는 우리가 저희 다른 거에서 얘기를 했었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검은색 담즙, 갈레노스의 사체행론에서 나오는 그래서 저게 우울함의 상징을 의인화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방진이 네. 중국에서 기원전 뭐 190년, 200년 이제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문명이 바뀐 됐잖아요. 지금 저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 때 넘어가. 네.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오컬트랑 결합되면서 유럽에서 행성이랑 매칭이 돼. 그리고 수학도 탄패거리다. 다 한 통속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게 이제 사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얘기를 하면 많은 게 있지만 우리는 가볍게 맛을 보는 자리니까 오늘 가볍게 맛보고 있어요? 아니요, 무거워요. 가벼운 겁니다. 다음에 부분은 이 시대에 있던 연금술사. 다른 여성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연금술사로 기록에 많이 남아있는 진짜로? 네, 마리 더 주이스라 부리인데 네. 한 1에서 3세기 정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 이분이 했던 게 가열하고 증류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케로타키스라 불리는 게 증류기 같은 거예요. 밀폐된 증류기. 이분이 처음 만들고 저 용어는 화학에서는 안 씁니다. 연금술 용어예요. 연금술 기기 용어. 트리비코스라는 거는 저것도 이제 증류하는 거예요. 초기의 증류 장치의 원형이라서 이 마리라는 분이 근데 증류 하나는 이분이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끓여가지고 하는 것들. 그 남아있는 게 중앙에 나온 그 백마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 초콜릿 녹이고 하는 것처럼 네. 물이 있고 하는 이 기술을 처음 만들고 이 도구를 처음 만들어서 와. 저 백마리라는 게 물중탕기를 말하는 지금도 프랑스어 단어가 저거예요. 연금술이 남긴 흔적 같은 거지. 가장 진보된 형태로 아타노르. 아타노르는 거대 증류기를 말해요. 이게 발전된 게 중앙에 있는 거는 실험실에서 증류탑이라 그래가지고 네. 저기다 용매를 넣고 끓여요. 왜냐면 용매에 미량의 물이나 다른 게 있어. 걔네들은 제거를 해야 되거든. 계속
계속 끓여 여기는 끝없이. 와. 그러면은 증류된 거 계속 식어서 모여서 둥그런 데 모이면 그것만 모아가지고. 근데 저게 유기합성한데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든 게 이제 아타노르라는 걸 만들었고 네. 아타노르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건데 그 사이퍼즈라는 게임에 연금술사 캐릭이 있어요. 네. 걔 발이었나? 발 유니크 아이템인가 그게 이름이 아타노르. 그 연금술 장비가 다 연금술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소포에이아라는 유니크 장비가 있거든요. 네. 이게 금을 만드는 작업을 뜻하는 단어가 크리소포에이아예요.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 아타노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때 감탄했지. 만든 사람들이 뭘 좀 아는구만. 기가 막히다. 어쨌든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볼 분이 조시모스 오브 파노폴리스. 네. 이분이 한 일은 뭐냐? 자, 그림만 보면 마리가 한 거랑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케미아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는데 여기서 연금술의 원리, 실험 방법 이런 걸 다 써놨어. 그래, 연금술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문헌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이 조시모스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기서 앞 사람들이 했던 뭐 증류하고 승화하고 응축하고 이런 거를 개념과 함께 다 기록을 해놔요. 영혼을 집어넣어. 왜냐면 이 모든 게 영혼의 정화랑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뭔가를 추구한 학문이 점점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렉산드리아 연금술 때도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뭔가 구원을 얻겠다 이게 아니라 온갖 기술들을 개발했던 실용 학문이었는데 네. 요 무렵을 딱 거쳐가고 영지주의 생기 온갖 게 되면서 야 우리도 이걸로 한번 뭔가 더 나은 걸 만들어보자 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좋으면서 안 좋은 일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로마산이 뭐니 많은 책이 있었지만 연금술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콩가루 학문이었죠. 지역마다 생겼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기술이 있었고 그렇죠. 이거를 모아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거를 한 건 또 로마 시대 분이 기여를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플리니우스가 둘이 있어요. 베수비우스 거기 화산에서 돌아가신 화산 폭발 연구하러 갔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네. 저분이 쓴 책이 박물지. 근데 파라켈수스는 좀 어려운 게 그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셔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민망해져.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플리니우스라는 분이 쓴 책이 박물지가 있어요. 네. 내추럴리스 히스토리아라고 써있는 77년경에 쓴 책인데 네. 이게 총 37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혼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막 다 불러. 여기 가서 당신이 아는 거 알려달라. 대신에 지불하겠다. 그런 식으로 모든 지식들을 끌어모읍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부르는 말이 있죠. 백과사전. 이게 중세시대나 르네상스 때도 박물지를 참고문헌으로 달 정도로 썼어요. 물론 이게 서양 최초예요. 동양은 제가 모르지만 그 서양에 우리가 보는 흐름에서는 최초의 백과사전이었고 거기에 뭐 연금술이니 뭐니 온갖 얘기들이 다 들어가요. 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은 오른쪽에 써있는 것처럼 맛을 보면 타는 느낌을 주고 이것도 다 원문으로 찾아서 또 봤지 또 힘들게. 근데 이제 딱 저 내용에 나오는 게 뭐냐면 레시니페라 톡신이라 부르는 독이에요. 이게 저 유포르비아 레시니페라라는 다육식물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얘가 세상에서 가장 매운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매워요? 캡사이신의 1600배였나? 진짜?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수액이 하얗게 나오는데 네. 이게 엄청나게 그 살에 닿으면 화상도 입히고 화학화상 그리고 제일 매운 거 이런 게 들어요. 그래서 얘를 채취를 해가지고 저 아까 가져온 기록이 뭐냐면 멀리서 쇠막대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자루에다가 담는 거야 이거를. 네. 그래서 분말을 만들어서 네. 최루 무기로 썼어요. 황을 쓰고 피치 넣고 뭐 했던 그 최루 무기의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유포르비아 레시니페라에 들어있던 레시니페라 톡신이라는 와. 그게 최루 무기예요. 생화학 최루 무기로서 최초로 개발된 거. 지금도 씁니다. 무기가 아니라 지금은 통증 완화제로 써요. 우리 신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압박감 느끼는 거, 통증 이렇게 세 개가 보통 있는데 네. 그 중에 통증 느끼는 걸 이 물질을 주사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을 못 느껴. 이걸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려운 연명 치료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통증이라도 안 느끼게 하려고. 아 네, 진짜? 그 목적으로 지금 개발이 돼서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진통제라는 거는 일종의 폭탄이야. 여기만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작용을 해요. 근데 이 레시니프라톡신은 스나이핑이에요. 거기만 탁 해가지고 거기만 끊으니까 다른 기능 문제가 없이 통증을 잊을 수가 있어. 그때부터 쭉. 아. 그 목적으로 쓰고 있는 물질이에요. 갈레노스라는 분이 나와요. 갈렌이라고도 하는데 저분이 이게 체액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인간의 몸은 4가지 종류의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랑 그리고 담즙. 우리가 네. 흔히 쓸개즙이라는 거 네. 그리고 노란색 담즙과 검은색 담즙 이 4가지로 돼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직은 세균이나 이런 감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 이 4가지 종류의 체액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사혈요법이 탄생해요. 사혈요법. 피를 뽑아내서 와. 뭐 다른 걸 뽑아내가지고
치료를 한다. 균형을 맞춰주면 된다. 네. 그리고 막 물을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막 우유 넣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혈액형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였어요. 혈액형 잘못 섞으면 죽잖아요. 그쵸, 그쵸. 쇼크사가 많이 나오는 네. 거야. 그랬더니 우유를 넣었더니 약간 열이 나고 머리 아프고 통증을 느꼈는데 살긴 살았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우유를 가지고 헌혈을 했었어요. 헌혈이라 해야 되나? 그 혈액 공급을. 그러다 나중에 혈액형이 발견되면서 피를 한 거예요. 그래 그 진짜? 과정에 우유를 넣었던 시기가 있고 와. 그때 기사랑 논문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도 이 체액설이 많이 의미를 가졌죠. 괴혈병 치료를 저걸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뭔 짓을 해도 안 되고 나중에 가가지고 라임 주스나 근데 이 체액설이라는 게 지금 연금술이 화학에 남긴 것처럼 남긴 단어가 많아요. 제일 위에 있는 그 생균이라는 게 혈액에서 나온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영어 단어예요. 지금도 쓰이는. 한국말로는 다혈질. 왜냐면 피가 많다. 네. 피가 많다를 다혈질이고 그게 우린 다혈질을 쉽게 화내는 거라 생각하는데 다혈질은 그냥 기분 감정 변화가 큰 거를 다혈질이라고 많이 말을 했었어요. 그 생균이라는 말은 원래 피랑 관련된 단어죠. 뭐 워해머에 나오는 그런 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써놓은 게 이제 플라그마틱. 네, 저게 이제 플라그마틱. 침착하다. 플래그맛이라는 게 담즙, 쓸개즙을 말해요. 네. 그 녹색으로 제가 써놓은 거고 네. 이게 사람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그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됐었고요. 그 노란색이 콜레릭.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를 잘 내는 거. 왜냐면 노란색 담즙이 사람의 화를 나게 하고 못 참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균형이 감정의 극단적 균형들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저 단어 쓰고 마지막이 멜랑콜리. 멜랑콜리가 검은 담즙을 부르는 단어예요. 저거는 얘기했죠? 우울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멜랑콜리하다. 기분이 우울하다. 이게 체액설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단어예요. 저 내가 다혈질이라는 와. 우리나라 말도 여전히 체액설에서부터 타고 해서 생긴 거. 담즙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 아직 히포크라테스 전이라서 본격적으로 해부하고 막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체액이 핵심이다라고 본 거죠. 지금까지의 시대가 바로 자연철학이었습니다. 자연철학을 구성하는 거는 직관, 논리, 목적론, 형이상학적 질문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이었고 그때 이랬던 이 철학적 대화나 주제를 가지고 했었죠. 네.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현대 과학자들이 쓰는 건 과학 방법론이라 불러서 딱 관찰, 실험, 가설, 수학, 뭐 재현 이런 거예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갈릴레오.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가 과학혁명이니까. 네. 그래서 갈릴레오가 자유낙하 실험을 해서 자연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깨부시는 게 네.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낀 게 연금술인 거예요. 연금술은 분명 그 시작은 자연 철학적인 구성인데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은 과학 방법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관계에서 의미가 엄청 큰 학문이에요. 대충 금 만드는 사기꾼이 아니라 학문이 과학 철학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연금술이 필수 불가결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기회가 된다면 재밌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전 항상 재밌어요. 어. 난 내가 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스스로. 또 장홍지 교수님의 그 덕후력이 얼마나 심오하고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네, 존경. 진짜로 네.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게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금방 납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